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등에 대해서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부동산 비리는 철저히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매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도 일부 후보의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할 예정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신임 지도체제가 시작된 여야의 상황과 제시도부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는 인사청문 전국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 관계로 늦게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내각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김 후보자는 과태료 체납 등의 연신 사과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비리는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는 경제계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32차례나 압류당한 이력에 대해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재난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려 깊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예. 부동산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엔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부동산 정책이 최대 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든 간에 아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제, 공급 정책 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그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김 후보자는 개헌의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 체계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국회 몫으로 돌렸습니다.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을 가지고 여러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대통령께서는 한번 개헌안을 내신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사실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매숙, 노형욱, 박준영 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한 인사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낙마시킬 만큼 큰 결격 사유는 없다면서 야당의 청문 보고서 채택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비리백화점 수준의 후보자들이라고 비판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마구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정의당도 이들 장관 후보자를 낙마 예상 후보, 데스노트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매숙, 박준영 후보자는 장관 자격조차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노영욱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매숙 후보의 경우 잦은 외유성 출장, 다운 계약서 작성, 박준영 후보의 경우 외교관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어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례에 비춰볼 때 낙마시킬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은 최대한 지양하기로 하고 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일 청문회가 실시된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과방위와 국토위, 농해수위 모두 여야가 이미혜숙, 노영욱, 박준영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도 넘기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롭게 진용을 갖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내일은 여야 지도부 모두 광주를 방문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들은 당초 지난 4일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검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참배 일정을 오늘로 미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넘어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당의 반도체 특위에서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은 광주로 향합니다. 내일 광주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도 비슷한 일정을 진행합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첫 지방 일정으로 내일 광주에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18일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 권한대행은 호남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작년 8월 5.18 추모탑 앞에서 무릎 사과를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보는 호남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지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내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오는 10일 광주를 방문해 당 지도부의 호남 행보를 뒷받침합니다. 정치권의 시계는 이제 내년 3월 대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보선 참패로 수도권의 호남 표심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민주당과 이번만큼은 호남 민심을 잡아보겠다는 국민의힘. 내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경쟁은 호남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오늘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견이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여가위 법안 소위에 처음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8건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확대, 수용자 가족을 사회적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가족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가족과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족은 주로 부부나 부모, 자녀와 같이 혼인이나 혈연 등의 관계를 의미하고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범위를 가정으로 확대해 동거나 사실혼 부부,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교육하고 지원, 상담하자는 취지입니다. 만혼이나 혹은 비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족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는 사실은 가족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해서 오늘 법안 소위에서 의원들 간의 법안 정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가족 정의 확대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핵심은 가족 다양성이라는 표현에 동성애에 대한 포용의 의미가 있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가족이라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 그러니까 가족은 누구나 다 될 수 있거든요. 게이, 레즈비언 다 가족을 꾸밀 수 있으니까. 이 밖에 가족의 범위 확대를 위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면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있어 여가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대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은 정원 미달과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 고등교육의 재정을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계 투명성 제고나 인사 공정성 확보처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명분이 확실한 법안들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사학에 대한 신뢰 자본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4%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역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저는 국민들한테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 이에 학술과 학문 연구 교육 또는 취업과 실용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R&D를 하는 대학이 평생교육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통정리를 해서 재구조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의 혁신은 곧 교수와 수업의 혁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 유수대학들의 강의 계획서, 교수님들의 강의 계획서가 한 10페이지가 넘는데 실제로 대학들 교수님의 강의 계획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불과하고 핵심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노력을 했느냐. 올해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학생 모집률은 84.4%로 지난해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소도시의 30-40% 이상의 인구가 전문대학 졸업생인 만큼 전문대학의 존폐 여부가 지방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그 대학들과 연계하는 RIS 사업을 전문대학은 좀 기초지자체로 연계를 해서 지역에 맞춤형 그 전문 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등 직업교육 거점 지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합니다. 고등교육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대학의 투명성 제고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대선 경선 연기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총리 측은 회동 이후 대권 주자로서 경선 룰을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당원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한 국민의힘보다 2개월 정도 빠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우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화합과 당청 협력 관계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정양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준희는 다음 달 둘째 주까지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오만과 위선으로 일관했다며 용두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처음엔 촛불이 만든 정권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86세대 정권이 실정을 반복해 탄핵된 세력을 부활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수구 세력과 다르지 않은 정치 기득권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오늘 열렸는데 내일까지 이제 이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섰을 때와는 다르게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부겸 후보자가 현 정권에서 행안부 장관 청문회를 거쳤고 또 특히 영남권 인사 출신이다 보니까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이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으면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가족의 라인펀드 가입 의혹과 같은 도덕성 문제는 물론 가상자산 투자 열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 부동산 정책, 군복무자 혜택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 질의가 나왔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김 후보자는 부끄럽다,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몸을 낮췄는데요. 민주당에서 정치 공세라며 야당을 비판했지만 김 후보자는 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 절차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여당도 정책 검증에 집중하면서 김 후보자를 최대한 옹호했습니다. 특히 4.7 재보선 패배 분위기 쇄신과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물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김 후보자 청문회가 중요한 건 다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내일까지 진행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고 앞서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이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는 다르게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한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어서 이 민주당 단독으로도 물론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재보선 참패 이후에 독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 내일까지 열리니까 추이를 좀 더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앞서 이제 슈퍼 화요일로 불렸던 이제 며칠 전에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야당의 입장은 그 5명 중에 3명을 부적격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물론 이 야당 사이에서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고는 하지만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세 후보 모두 부적격하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는 과감하게 지명 철회해야 하고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수용하는 건 밀리는 것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낙마 예상 후보, 이른바 데스노트라 부르는데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가 이 데스노트 명단에 올랐고 노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이 청문 보고서 채택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 배분 문제를 연계해서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을 뒤엎고 셋 다 낙마시키겠다는 강공을 택한 건데요. 이런 선택의 배경에는 최근 선출된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경우에 이 거대 여당의 독주라면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낙마시킬 만큼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네.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라도 지금 채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만약 이 중에서 누군가 또 낙마하게 되면 또 후보자를 또 물색해야 되고 또 자체 검증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마냥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이 무려 29명, 역대 최다입니다. 또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그것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임명을 강행하면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 연장까지 염두에 두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국회는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고 기한 내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나 늦으면 다다음 주까지 야당과 최대한 협상을 해보고 그다음에 단독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이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기간에도 여야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관 후보자 5명 중에 남은 2명의 임명에는 별다른 지금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 문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 당일에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네. 증여세 회피 의혹으로 물론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문 후보자가 인정하고 사과했고 또 최근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혀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칭찬이 나온 유일한 인물인데요.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조치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같은 정책 검증이 이루어졌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여야 모두 적격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6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빌 게이츠도 장관 못하는 이유입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이번 주, 그야말로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죠. 여야는 오늘 열린 총리 후보자 청문회뿐 아니라 이미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이 세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질도 도덕성도 부족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내어놓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도 대통령께서 나와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자질 없는 후보를 도대체 왜 장관으로 국민 앞에 내놓는지 대통령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의 이 질문에 마치 대신 답변이라도 하듯이 여당 의원이 오늘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가족이 반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니까.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손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장관 후보자 기준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는 청문회 운영과 백지 신탁 등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한국에선 장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인사청문제도 과연 국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현금구의 경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는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최근 잇따라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지원 공약을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00만 원, 이낙연 전 대표는 3천만 원, 정세균 전 총리는 무려 1억 원의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지사와 정 전 총리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볼까요?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거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또 어쩌면 그 사람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더 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세계 여행비를 뭐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 씨앗 통장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이를 하나 낳아 20년 동안 정부가 통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될 때 1억짜리 통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고졸 취업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봤으면 한다며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가 가볍게 던지듯이 한 말이었다면 정 전 총리는 첫 대선 공약으로 미래씨앗 통장 제도를 제안했는데요. 신생아 때부터 국가가 20년 적립형 적금을 들어 사회 초년생 때 1억 원을 만들어주자는 내용입니다. 역시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군 가산점 대신에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 같은 것을 한 3천만 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편 여권 대선 주자들의 이 같은 현금 공약성 발언에 야당에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와 비교하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제 사탕 발림 공약들도 단위가 기본이 1,000만 원대라면서 어느 순간에 허경영 씨를 초월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비꼬았고요. 박기영 부대변인은 허경영 씨를 존경한다더니 정책마저도 허 씨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인가 라면서 이 지사를 저격했습니다.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여권 대선 후보들은 잔돈 몇 푼으로 청년들을 유혹하는 데 열심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엑소도 방법도 제각각인 여당 잠룡들의 현금 구애 경쟁, 과연 청년층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네, 여야 지도부 교체식이죠. 원내대표 양쪽 다 새로 뽑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취임했고 국민의힘도 머지않아 전당대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지금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관련 질문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새로운 이제 지도부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주류 인사들을 임명직에 이제 배치를 했고 또 이제 부동산 특유의 진선미 위원장을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선출 배경 그리고 선출 이후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굉장히 격차가 적지만 뭐 정치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어쨌든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른바 그 친문 주류가 아니고 이제 비주류 쪽 대표가 탄생했다. 이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송영길 대표가 된 다음에 이렇게 인사도 이제 비주류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인천에 연고가 있죠. 사무총장으로 발탁했고요. 좀 정책위 의장은 누굴 시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이제 봐야 비주류 친정 체제까지 가는 건지 아닌지, 다른 정파하고 좀 연합 체제를 구축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관찰해볼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전당대회에서 별로 대표 기준으로 하면 별로 큰 차이가 안 났어요. 33% 정도씩 골고루 나눠 가졌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당내 이렇게 그 크게 나뉘어진 세 정파 이 당심들을 잘 아울러서 끌고 가야 하는 이런 과제를 안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제 민주당 그러면 친문들이 당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평가들이 밖에서 많았잖아요. 네. 대표 경선을 하기 전에는.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친문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홍영표 의원이 아주 근소하지만 하여튼 그 탈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친문은 과연 민주당에서 과다대표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논란을 벌였는데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대표 경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차별화 같은 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주류 사무총장을 안 친다든가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당이 주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항상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의 그 내로남불 뭐 이중잣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면을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한 정도로 지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저 차별화가 과연 그 친문 주류가 아직도 건재한 민주당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이 이제 아무래도 친문이 다수이다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 앞으로 이제 행보에 좀 이제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서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은 민생보다는 이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서서 송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마찰이 있을 겁니다. 강조하는 지점이 좀 다르죠. 송영길 대표는 민생 개혁 또 민심 쪽으로 좀 더 다가가겠다 이런 거고요. 네. 또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좋다. 그런데 우린 그 개혁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요. 봉하마을의 당 지도부가 좀 약간 미루고 부동산 문제부터 정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김용민 최고위원이 먼저 내려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좀 시끄럽겠구나 이런 걸 예고하는 이런 장면 같은 게 있었고요. 앞으로 아마 그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좀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단 권한은 아무래도 대표가 많이 있죠. 있는데 최고위원들 중에 이제 친문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위원들의 시각과 대표의 시각이 달랐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에 그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과거의 민주당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런 점은 그러나 저는 뭐 이렇게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조금 있다가 이제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온 관심이 그런 데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갈등은 뭐 일부 좀 그 언론에 그 비춰지긴 하겠지만 아마 그런 국면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송 대표가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하고 또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략적인 연대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는데 두 사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뭐 앞으로 연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당대회 결과 자체가 이 송영길 대표 당선 이 자체가 이재명 지사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른바 그 당내 그 친문 세력,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로 가두는데 성공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뭐 환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의사 표시는 못 하고 있지만 내심은 그렇게 싫지 않다 이런 표정이고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그동안은 분석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과 또 비문,
친문, 비문 뭐 이런 구도로 자꾸 분석을 했는데 네. 좀 전에 그 최병목 의원 말씀하신 흐름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대선 주자들 간의 이제 경쟁으로 넘어갈 겁니다. 또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좀 그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현 대표, 당권을 가진 송영길 대표와 대선 주자들 간의 뭐 어떤 대치 전선 이런 것도 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어차피 뭐 친문, 비문 이런 식으로 민주당 내부를 분석하는 거는 앞으로 뭐 그렇게 그렇게 유용한 분석 도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당이 그 친문 주류의 의견대로 움직이는 당. 뭐 이런 거는 이번에 그렇지 않네 하는 걸 저는 일견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지사로서는 송영길 대표의 당선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대선 주자들 중심으로 당이 굴러갈 텐데 그 경우에 대표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 대선 주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나온 게 뭐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송영길 대표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정자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그런 부분에 대한 심판자처럼 역할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송영길 대표의 평상시의 리더십을 보면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대선 주자 전체와 대표가 좀 갈등을 벌인 양상으로 그 발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을 아마 민주당이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호남 민심 잡기에 이제 나선 모습인데요. 내일 그 첫 번째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서 5.18 민주묘지도 이제 참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그 초선 의원들도 오는 10일 광주를 이제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호남행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일단 잘하는 거죠. 워낙에 이제 영남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 갈등 해소위에서 호남에 계속 가서 뭐 그 전에 김정인 위원장이 무릎 꿇었듯이 새로 들어선 지도부가 이제 우리는 그 호남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를 보이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어떤 원내대표나 당대표 선출에서 그럼 영남당 논쟁이 벌어지는 게 꼭 그렇게 바람직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도로 영남당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 영남당입니다. 그쪽이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제 민주당 쪽에 아무래도 호남 연고가 있는 당원들이 많고 수도권이 많은 것하고 뭐 비슷한 이치입니다. 또 이게 정당에서 이제 지역 안배는 정권을 잡고 나서 장관 인사를 뭐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안배를 하는 거지. 그 당의 대표, 대선 주자도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데 뭐 영남이다 아니다 이걸 갖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약간 좀 유치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그 논쟁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정당이라는 게 당직 선거는 당심, 또 공직 후보는 민심을 따라서 선출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과거에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과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간에 뭐 서로 뭐 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서로 자매 결연도 맺고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결실을 별로 맺지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이렇게 무르익다가도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또 지역 갈등이 확 두드러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이제 호남 끌어안기 뭐 이런 표현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김기현 새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뭐 6월 달쯤에 되면 이제 새 대표가 국민의힘에도 나올 텐데 그럴 경우에 이런 거는 아마 지속은 되겠지만 문제는 이게 한두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기 지도부, 그러니까 대표를 이제 뽑아야 되니까 아마 거기까지도 얼마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결국 여기에 따라서 뭐 좌우가 되겠죠. 이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몇 번의 요런 경우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윤호중 투톱 체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선출 직후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 재협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물 면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여야 호흡은 어떨까요? 전망해 보세요. 글쎄 뭐 잘 아시다시피 윤호중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강성 친문이다 뭐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김기현 의원은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피해자인 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법사위원장을 뭐 심지어는 작물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고 보면 아마 이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갈등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아닙니까? 임기 말이고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의힘의 기세가 어느 정도 지금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근데 국회의석은 여전히 뭐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두 사람 간의 갈등은 훨씬 더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환경도 여야의 그 대치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임기 5년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서 계속 여야 관계가 좋다가도 대선 앞둔 1년 동안은 뭐 말도 못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선 때까지는 뭐 사람이 뭐 사나워서라기보다도 환경 자체가 네. 여야 간의 대치 전국으로 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이슈는요. 최 의원께서 선택한 주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열렸고요. 네. 내일까지 열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장관들 5명에 대한 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와 이 청문회 슈퍼위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한번 다뤄보자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청문회 전국 여야 지도부 선출 이후에 처음으로 맞붙은 상황인데요. 오늘 있었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언성을 높이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국무총리 청문회장입니까? 정쟁회장입니까?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모든 발언을 정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조 의원, 예? 이러한 무능하고 무도하고 부패한 정권의 실정, 실책에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가 없다. 모두 발언해서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만하세요. 이게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왜 매번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네. 네? 자, 그러면 3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서 의원님. 서영구요. 그만하세요. 한두분. 자, 그만하세요. 김 의원 이제 그만합시다.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지난번 행안부 장관 후보자 때 이제 청문회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이번엔 좀 쉽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제 세금 체납 의혹, 부동산 정책, 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갔습니다.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세금 체납 문제는 사실 행안부 장관 청문회 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32번씩이나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게 총리 후보, 총리가 될 수 없는 낙마 사유냐. 또 여기에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이제 사실은 뭐 부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오히려 이제 사과를 하고 넘어가서 그 이제 공방이 좀 덜했던 것 같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너무 좀 일반론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건 아마 총리라는 사람이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 업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론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청문회에 비교해서 뭐 그렇게 그 많은 여야 간 공방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뭐 그냥 별 탈 없이 넘기는구나. 뭐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전에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또 정세균 국무총리 할 때하고 오늘 분위기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좀 약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라는 점도 있고요. 또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전 국회의원 출발을 사실 한나라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좀 선수가 높은 정치인들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원래 이제 같은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정치인 후보자, 공직 후보자 중에 정치인들을 좀 봐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목소리를 좀 가끔 높여서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뭐 선거처럼
뭐 파고드는 그런 청문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김부겸 후보자는 오랜 기간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요. 또 여야를 넘나들면서 원마당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일까지 치러지는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장관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한나라당에서 시작을 했고요. 열린우리당 때 뭐 독수리 오영재 이렇게 해서 열린우리당으로 넘어갔었죠. 네. 이분이 민주당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비주류라고. 아니 뭐 당신 저 보수당에 있다 온 거 다니냐. 네.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을 나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썼어요. 하도 그 당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또 당내 경선에 나갈 때마다 표를 잘 못 얻는 배경 중에 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구에 경북고를 나왔고요. 원래 고향은 상주입니다. 또 성품 자체가 이게 통합형이에요. 분열을 이야기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 여야 간에 좀 손잡고 화합해가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네. 야당 의원들이 우리 김부겸 의원은 민주당만 아니면 참 좋겠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이번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같은 건 좀 무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의혹으로 제기된 세금 체납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딸의 뭐 라인 펀드 가입. 근데 라인 펀드 가입 같은 거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현재 명확히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네. 더군다나 거기에 딸이나 사위가 어떤 펀드에 뭐 가입했느냐 이것까지 장인이나 또는 아버지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또 그 일반적인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일부를 인정을 하고 아마 부끄럽다 뭐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고 한 마당에는 아마 결정적인 무슨 낙마 사유라고 꼽힐 만한 게 없다. 거기다가 이제 그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맺어왔던 관계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마 뭐 여러 그 총리가 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장관 후보들하고 이렇게 좀 엮여 있는 측면이 있는데 뭐 그것도 아마 분리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공학적인 고려가 있지만 역시 좀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두 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그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당은 그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세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이제 거부했는데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으로 임명을 또 강행하기도 부담이 좀 따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단 말이죠. 네. 그때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야 곧바로 지금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이런 후보들을 내세우고 이걸 5명을 다 밀어붙인다. 라고 했을 때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될까? 이걸 아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아마 여론의 동향을 저는 정밀히 체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권 핵심에서. 네. 그러면서 만약에 누구 하나 때문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다. 뭐 이런 조짐을 보이면 아마 그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나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여론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뭐 또 다시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이고. 이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다 그냥 이제 그분들 표현으로 살리기는 좀 쉽지가 않다고요. 임혜숙 후보자하고 박준영 후보자 두 분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미안하지만 좀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이제 사모님의 취향이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개인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여도 또 그렇게 재산이 많지도 않고 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과학계 자체에서 좀 이렇게 약간 배척받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과학계 내부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관으로 취임을 해도 이제 끌고 나가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남녀로 따지면 사실
남성이 한번 탈락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아무튼 결론은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낙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성 기자님 귀한 말씀 저희가 빠뜨릴 뻔했네요. 마지막 한 줄 높여 오늘 성 기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분들 보면 뭐 이렇게 하자가 많습니다. 참 답답한데.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자, 저는 요즘 정치부 기자를 꽤 오래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할 정도의 엘리트들이 좀 너무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좀 집단적으로 좀 너무 좀 막 사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장관 하려면 좀 깨끗하게 살아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장관들에 대해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는데 그 의혹이 사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라면 저지르지 않았을 것 같은 의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일반인만도 못한 장관 청문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는 신임 지도 체제가 시작된 여야의 상황 그리고 인사청문 전국의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낮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잠깐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